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 세월호 참사 11주기죠. 11번째 봄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는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저를 처음에 아신 분들 대부분 세월호 참사에 의해서 현장 팽목항을 지켰던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벌써 2014년 일이죠. 아마 저를 제 방송 처음부터 봤던 분들은 팽목항에서 제가 현장 중계하고 유가족들과 그리고 광화문 광장으로 넘어와서 투쟁하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아셨을 거예요. 그게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세월호 참사 아이들이요 97년생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 친구들이 97년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29살이에요. 그 친구들이 살아있으면 29살이에요. 1997년생들이에요. 아마 살아있었으면 시집장가 간 친구들도 있을 테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근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부나 국가에 요구했던 게 진실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얘기했어요. 안전한 사회. 근데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다 할 참사는 없었습니다. 꼭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행사에 참여를 했죠.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 안정, 생명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 SNS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지켜봤는데 다들 그날의 기억 2014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너를 봤다. 그때 잘 수학여행 잘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간 너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오늘 그 부모님들이 SNS에 글들을 좀 쓰셨는데 그때 제가 11년 전이죠. 11년 전에 제 기억에 좀 젊으신 부모님들은 제 또래가 있었어요. 젊으신 부모님들은 좀 제 또래의 젊으신 부모들이 있었고 11년 전에 고등학생의 어떤 그 제 또래 분들 70년대생들도 있었고 60년대생들도 있었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60살이 넘으신 분들, 70살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세월호 기억식이죠. 국힘당 대선 후보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네가 죽여놓고 박근혜 정부 지금 국힘당 전신인 지네가 죽여놓고 단 한 명도 세월호 참사의 기억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가란 왜 존재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하고 국민들을 계엄군으로 짓밟으려고 했던 놈들이에요. 이놈들 이러니까 여러분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진숙이가 나왔죠. 방송통신위원장. MBC 시절에 세월호 5보 그 당시에 MBC 보도본부장이 이준숙이었습니다. 유족 2차 가해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김현 의원님이 요청을 했으나 이 자리에서 강요하는 사과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준숙이가 버텼습니다.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진실은 아직도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어쨌든 우리 지성이 아버님 오늘 바쁘신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꼭 진실 책임자 처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오늘 여러분들 국회 법사위 법사위 여러분들 오늘 시청하신 분들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내용은 최상목 탄핵 소추 전에 조사 청문회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최상목이가 휴대폰 바꾸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딱 걸렸다가 정청래 의원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바꿨냐 안 바꿨냐라고 했더니 계엄 나흘 뒤에 휴대폰 바꿨다. 나중에는 결국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교체한 적 없다라고 발뺌하다가 최상목이 계엄 나흘 뒤에 휴대폰 바꿨다라고 하면서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이 마은혁을 왜 임명하지 않았냐. 너 지금 마은혁 임명을 안 해서 너 지금 탄핵 대상자가 됐는데 최상목 너 왜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에도 너 따르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한덕수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 했답니다. 그리고 너 왜 미국 국채에 투자했냐? 말 같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부총리라는 새끼가 미국의 국채에 투자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탄핵을 안 하면 이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파면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자기가 이번에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 청문회에 나왔지만 조사 청문회에 나왔지만 파면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된다. 너 그럼 왜 헌재 결정은 안 따랐어? 응? 너는 헌재 결정을 안 따라도 되고 네 일은 따른다? 너 왜 마은혁 임명 안 했어?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것들 다. 응? 오늘 저는 참 슬픈 게 박성재도 오늘 대정부 질문 여러분들 나와서 이딴 개소리를 합니다. 기고만장해요 박성재.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나? 자기가 억울했다라고 이제 지랄을 합니다. 응? 제가 무슨 내란을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권한정지 안 시켰으면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성재 너 왜 2번이나 휴대폰 교체했어? 증거인멸 다 됐다는 거지. 박성재가 기고만장한 이유는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 이 뜻은 자기 증거인멸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새끼들 지금 여기저기서 다 증거인멸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예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사실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경찰이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성훈이와 이광우 또 김성훈이가 대통령 압수수색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대통령도 없고 김건희도 없고 그런데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불허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경찰 쪽에 취재를 좀 했어요. 이거 사전에 기획되었던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경찰이 윤석열 파면 후에 내란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경찰은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죠. 지금 대한민국 경찰 특히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 조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을 하면 경찰의 힘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지금 특수단이 바로 대통령실 강제 압수수색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 왜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냐? 결국은 대통령 비아폰 서버, 대통령실 CCTV, 경호처 사무실, 경호관
압수수색 하려고 했죠. 안 한 겁니다. 증거인멸은 대부분 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경찰이 어떤 지금 뭐 한 발짝 또 물러서 갖고 이미 제출로 협의를 했다. 믿을 놈들에게 믿으십시오. 대통령실에서 주는 거 받아오면 그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증거 될 만한 거 주겠냐고요. 지금 경찰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나 해줄게요. 지금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먼저가 아니라 다시 이광우, 김성훈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아갖고 먼저 체포를 하셔야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성훈, 이광우 바로 체포영장 발부를 해갖고 긴급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잡아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찰이 임의대로 체포를 해버리면 48시간 동안은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압수수색 하러 가라고. 응? 바보같이 무슨 임의 제출을 받고 있어요. 응? 증거인멸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하여튼 저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김성훈도 여러분들 출국 금지시키고 바로 저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젯밤에도 혼자 밤에 천장에서 밤에 눈을 딱 뜨고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김건희라 그러면, 내가 김건희라고 하면 지금 무엇을 할까? 이 말도 안 되는 패배가 뻔한 대선을 지켜보고 있을까?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가설이에요. 김건희는 김성훈 등 몇 명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생 감옥에 썩을 인간이 아니에요. 혼자 가면 무서울 거 아니야. 김성훈이나 이런 작자들 몇을 데리고 한 5년 정도 피해 있다가 정권 바뀌면 들어오려고 그런 수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응? 지금 빨리 김성훈 체포 구속하고 출국금지시키고 김건희도 출국금지시키고, 여러분들 김건희가 대선 지켜보겠냐고. 대선 끝나자마자 100% 저는 김건희랑 망명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김건희랑 망명 신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 정치적 망명, 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별 지랄을 다 할 거예요. 내란 수계는 김건희예요. 무슨 늘 얘기하지만 모든 건 김건희가 다 한 거예요. 윤석열 백으로, 윤석열 힘으로. 여러분들 그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김영현이랑 윤석열이랑 둘이 이렇게 얘기할 때 김건희 이러고 있는 거 혹시 화면에서 봤죠? 귀대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 그 영상 보신 분들 있어요? 윤석열이가 김영현이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이러고 듣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다 듣고 있다가 윤석열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지시하는 거죠. 국군의 날 행사 때 어떤 정부인이 대통령이랑 국방부 장관이랑 국방부에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어. 지가 대통령이니까 무슨 얘기하나. 이것들 빨리 출국금지 시켜야 된다, 이 연놈들. 그 다음에 그리고 윤석열도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국힘당 대선이랑 빅텐트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오늘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헌재 얘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덕수 얘기 좀 조금만 할게요. 한덕수 빅텐트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지만, 네, 오늘 드디어 헌재, 제가 여러분들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뭐 이건 많은 어떤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한덕수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은 이게 아마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인용됐는데,
이거는 가처분 사건은 김정환 변호사가 낸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9대 0으로 이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판결이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진짜 좋은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한 2명 거기에다가 정계선, 마은혁 그쵸? 벌써 4명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4명이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 2명 정계선, 마은혁 그럼 벌써 9명 중에 4명이잖아. 탄핵될 일은 없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영두나 정정미까지 하면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가능하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제가 한덕수가 왜 그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냐, 저거는 예비 쿠데타다라고 얘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예비 쿠데타. 그 예비 쿠데타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된 다음에 저것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5개의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되던 재판이니까. 그러면서 헌재에다가 가처분 낼 경우에 만약에 헌재에서 재판은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유죄가 나와버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예비 쿠데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헌재, 그러니까 국회 탄핵 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예비 쿠데타라고 얘기한 게 의석수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으니까 헌재를 이용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당선 취소를 헌재에 다시 문의를 해서 국회에 탄핵 없이 끌어내리려고 했던 음모예요. 제 말 맞죠? 그쵸? 의석수가 안 되니까 국회에 탄핵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바로 알박기 헌재 재판관 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제대로 이제 막아냈다. 이제 이게 왜 역사적인 판결이 되냐면 한덕수가 임명한 사람이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국힘당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국힘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니까? 내란 정당 헌법에서는 내란은 헌재에서 이미 윤석열의 어떤 그 계엄령은 내란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잖아. 5개 다 위법행위다. 이제 한 명만 김영두나 정정미가 국힘당은 이제 좀 역사 속으로 없어져야 된다. 왜 서부지법 폭동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럼 저쪽은 진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된다. 그러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헌재의 결정문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한덕수가 편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법률 용어 안 쓰고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이다. 근데 너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임명한 게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이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가처분 소송이지만 만약에 가처분 소송에서 한덕수가 임명한 거를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해줘갖고 걔네들의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된다. 근데 헌법소원에서는 권한대행은 임명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나중에 더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헌재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의해서 헌법재판을 받게 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재는 이거야. 너 나중에 헌법소원 최종 판단이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게 법적 이익이 크다.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쵸? 그거 좀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지금 임명해갖고 혼란을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네가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에서 본안소송에서 너가 권리가 있냐 없냐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님이 헌법소원보다는 대통령 당선이 빠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거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얘기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8일날 한덕수가 자가 발전을 했죠. 제가 오늘 도란프랑 전화를 했습니다. 관세협정은 잘 될 것 같고 미국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만간 도란프가 우리에게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지랄 떨었어요. 그쵸? 도란프가랑 통화했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쪽팔린 일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트럼프가 얼마나 직설적이고 예의가 없냐면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도란프랑 한덕수랑 여러분들 트랜스퍼를 놓고 아마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예요. 미스터 한, 너 이번에 대선 도전해?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도란프가 정보가 없어서 너 대선 도전해 안 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질문이 한덕수에게는 가장 난처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도란프가 먼저 덕수한 너 이번에 대선 도전해? 라고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대선에 도전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내란 사범에서만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면 어떻게 돼? 내가 그러면 너랑 왜 통화를 해야 돼? 이게 되잖아. 이제 이해가 가요? 도란프가 오히려 너 이번에 대선 도전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너는 나랑 통화할 자격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도란프가 얼마나 여러분들 장사꾼이고 머리가 좋냐면 상대방이 가장 난처한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도란프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이지. 너 51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너랑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대화의 파트너가 안 되니까 너 이번에 대선 도전해?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날 이후로 이제 자가 발전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대선 후보의 소리가 나온 건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트럼프식의 외교냐면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옛날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랑 회담하다가 봤어요? 모욕감과 모멸적인 언행을 하는 거?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뭐라 그랬어? 넌 카드가 없어. 우리한테 줄 카드가. 그러니까 너는 나랑 대화할 자격이 없어.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 봤어요? 이런 놈이야. 도란프는. 젤렌스키랑 정상회담을 하다가 너는 내 말만 들어. 너는 빨리 종전선언하고 넌 빨리 너네의 자원을 우리한테 몇 프로를 줘 라고 했더니 젤렌스키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는 나에게 줄 카드가 없어 라고 해. 꺼지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구박을 했어요. 상대방 정상에게. 그리고 미국이 이란과 대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폭탄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 총리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총리랑 얘기하다가 우리는 지금 이란이랑 대화 중이다 라고 하니까 네타냐후가 벙 쪄갖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란프랑 통한 거를 제가 오늘 도란프랑 통화해서 떠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실에서 아침에 도란프랑 통화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막 기사를 보내요. 그랬더니 저녁 때 트럼프 메시지 봤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내 엉덩이에 키스를 하려고 전화하고 있다. 개망신 당한 거예요. 아침에 도란프랑 통화한 사람이 한덕수잖아. 전 세계에서 한덕수 말고도 여러 정상들이 통화를 했는데 도란프랑 통화했다라고 밝힌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어요. 진짜 개망신이죠. 전 세계가 내 엉덩이에 키스하려고 전화하고 있다. 그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도란프랑 통화했다라고 공개한 사람은 한덕수잖아. 그럼 한덕수가 도란프 엉덩이에 키스하려고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응? 진짜 도란프가 그랬어. 응? 영어로 kissing my ass 뭐 이랬어요. kissing my ass 이랬어요. 해외파들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 이 한덕수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히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한덕수는 관세 협상을 할 자격도 없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국가 간의 협상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협상을 했는데 다음 정부라 그래갖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덕수는 권한대행이라서 미국과의 한 협상을 전면 무효로 한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또 그 어떤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한덕수가 협상 못하도록 매일 보고받아야 돼요. 한덕수 나와. 너 통상 어제 어디까지 진행됐어? 미국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야? 왜 그러냐면 국가 간의 협상이나 국가 간의 조약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국가 간의 협상 조약 같은 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협상 못하게 지금 국회가 매일 브리핑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년 11개월 만에 이런 최단기간에 나라를 1980년대로 만들어놓은 최초의 유일한 놈입니다. 2년 11개월 만에 나라를 40년 전으로 백을 해놨어요. 윤석열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중심, 외교의 한반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도란프를 그렇게 모르나? 트럼프랑 외교를 할 때는요, 가장 필수가 뭐냐? 중국과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중국과 왜? 트럼프는 오로지 넘버 2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중국에게 얘기하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 얘기하면 미국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대한민국이 어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양국이 어떤 힘의 논리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생각보다 중국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도란프가 지금 한 발짝 물러섰거든요. 이럴 때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편을 이 원사이드하게 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갸우뚱 이쪽 편인 짓 저쪽 편인 짓 해야만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벌려갖고 중국 견제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카드를 자꾸 내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묻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반중 친미 정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대한민국은 그냥 호구. 글로벌 호구. 그냥 우리말이면 오케이. 도라이 윤, 도라이 김. 이게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언권도 없고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미국 마음대로 중국 견제할 때 한국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어떤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무역 경제적 협상을 할 때 방위비 협상이나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트럼프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는 나에게 줄 카드가 없다. 우리는 카드를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서 북쪽은 북한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는 그림이고 북중러 이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미일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근데 일본은 원숭이 새끼들이다 보니까 미국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북한과 맞닿아 있고 중국을 다이렉트로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얘네들이 어쩔 때는 중국의 편도 들었다가 우리나라도 편도 들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할 수는 없어요. 외교적이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누구의 힘의 균형에 무게추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미국도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중심 외교 언제까지 트럼프의 환심을 살라고 하고 트럼프의 의중을 치중할 때가 아니죠. 윤석열 탄핵당하기 전에 어떤 지랄 했어요. 도란프 당선됐다니까 골프채 갖고 나간대. 도라이 새끼죠. 도라이 새끼. 정책이나 비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프 치면 트럼프가 용서해 주냐? 바보 같은 짓거리 이게 이게 정말 글로벌 호구짓인 거예요. 그렇게 트럼프랑 통화하고 연병을 했다 그러면서 자가 발전하던 한덕수 또 한국 빠졌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16일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쏙 빠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대화할 파트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두 번째 코리아 패싱이에요. 그건 뭐야? 한국은 아직 우리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랑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니까 한덕수 너 30년 끝인데 뭐하러 미국이 힘 빼면서 쓸데없이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외교 잘하고 외교통 지랄들하고 아유 이런 모피아 새끼들 그쵸 전통적인 누구야 그 최상목 한덕수 대표적인 우리나라 모피아 새끼들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 출신들. 여러분들 이참에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좀 깜빡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개혁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게 뭐죠? 개혁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이죠. 검찰 해체죠. 이거랑 맞먹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검찰이죠. 응? 기재부 쪼개버려야 됩니다. 진짜 힘은 기재부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재부 새끼들이 예산 편성, 세금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검찰보다 힘이 더 세요 사실. 기재부 다 쪼개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기재부 너무너무 비대해진 기재부의 권한이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누구죠? 그 홍장 무슨 표 뭐 있었잖아 걔. 그 기재부 장관 마지막에 김동연 다음에 걔 누구야? 홍남기. 이런 새끼들 왜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민주당 말도 안 듣고 버티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다 전반적으로 개혁해갖고 조져버려야 돼요. 이 모피아의 나라 결국은 지네가 돈을 갖고 줘. 예산
예산 권한을 통째로 쥐고 있고 금융이 금감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짜지냐면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을 찍고 금융은 국제금융 국내 금융 찍고 그 다음에 예산도요. 기재부는 국제금융 국내금융부 정책을 부분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는 기획예산처라고 하면서 기재부를요 예산 편성을 맡는 조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지금 발의해서 다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닌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 부처,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부처, 세금을 걷는 부처와 정책을 만드는 부처 다 쪼개야 돼요. 그쵸? 예산을 짜는 부처, 세금을 걷는 부처, 조세 정책을 하는 부처 다 쪼개놔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예산도 짜고 세금도 걷고 정책도 만드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하자 그래도 안 하고, 예산 늘리라 그래도 안 늘리고, 이런 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쪼개놔야 돼요. 그렇죠. 이 모피아 놈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가장 갉아먹는 새끼들이에요. 뭐든지 쪼개야 돼요. 기재부가 지네가 예산도 짜고 세금도 거두니까 예산은 이만큼 편성해놓고 세금은 덜 걷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도란프 정부가 됐으니까 뭘 강화해야 되냐면 산자부를 강화해야 돼요. 산자부를 강화해서 통상교섭본부, 예전에 김현종 씨가 있던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이런 미국을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하고 여러 산자부를 강화해서 기재부는 예산은 니네가 짜고 세금은 니네가 걷고 그래갖고 세금이 왜 많이 걷으면 깨져야 되고 덜 거쳐도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니네가 수립을 잘못한 거 아니냐 다 깨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그 다음에 금융위와 금감원도 조져놔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한 통속이에요 다. 저는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만 해도 혁신적인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것도 혁신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다르죠? 이재명은 대선 행보. 제가 오늘의 행간은 이재명은 대선 행보, 국힘당은 당권 행보. 이렇게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는 여기저기 움직이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경선이 지금은요 오히려 난전이 되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인 겁니다. 이런 불안한 시국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같이 이낙연같이 내부 총질하는 자가 민주당의 경선에 뛰어들었으면 오히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진흙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재명 당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선 행보로 보이냐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사실상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저기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은 어떤 그 정책 포럼 어떤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출범을 했고 국힘당은 뭐 김문수가 뭐를 했다, 홍준표가 뭐를 했다, 뭐 나경원이 뭐를 했다 해봤자 쟤네들은 대선 행보로 보이지가 않죠.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느낌이 그렇죠. 쟤네들은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애들로 보이지 이재명 당대표 같이 대선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누가 될지 관전 포인트는 없지만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은 준비된 대통령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근데 저쪽은 어때요? 아무 공약도 안 들리고
오로지 누가 4등 안에 드냐 이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자기네들이 공약이나 후보의 어떤 그 대선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조차 안 되고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말 한마디 방송 출연해갖고 어떤 얘기를 하면 아 이재명은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지금 홍준표가 아무리 떠들든 김문수가 아무리 떠들든 저쪽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응?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후원금 앵벌이 중 맞아. 후원금 앵벌이 중이야. 너도 좀 도와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바라는 대로 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책 캠프 성장과 통합을 출범을 했는데 뭐 딴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출범을 했어요. 이거 잘했습니다. 뭘 잘했냐? 기본소득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본소득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재명 당대표의 지난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분배정책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중도 실용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번에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 정책이나 대선 공약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분배 대신 성장에 방점을 줬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성장 속에 어떤 정부의 기능을 통해서 정부의 조정 능력을 통해서 집권 시 인재풀을 가동해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말은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그게 분배 정책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도 기본소득은 분배 정책이에요. 근데 그 어떤 때와 다르게 중도 실용주의로 외쳤기 때문에 분배 대신 성장을 선택했다. 이건 뭐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예전 같으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배 대신 성장을 선택한다? 당내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쵸? 예전 같으면 만약에 수박들이 민주당에서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난리를 했으면 민주당 당 정책과 전혀 맞지 않다. 이념과 맞지 않다. 국힘당 따라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반발이 일어나죠. 이재명 당대표님의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나중에 하더라도 분배 대신 성장에 방점을 뒀다. 이건 뭐야? 중도 외연 확장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저쪽에서 이제 개헌 얘기하고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알았다, 개헌하겠다. 기본권 개헌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꾸 개헌하면 권력 구조의 개헌만 생각하다 보니까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권 개헌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동권 강화하는 개헌 방안, 그 다음에 문화 향유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요 두 개를 기본권이 담은 요 개헌을 한다라고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요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여기서 저는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요거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 확정됐습니다. 뭐냐? 수도권 지역 1가구 2주택 면제하겠다. 세금 면제하겠다. 끝났습니다, 이걸로. 그렇죠? 사람들이 1가구 2주택 갖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데, 응? 1가구 3주택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지만 1가구 2주택은 누구나 내가 집 한 채 있어. 근데 내 자식을 위해서 집 한 채 사갖고 다들 그렇게 하거든. 부모님 좀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거든. 마치 집 두 채 있으면 범죄자고 죄 지은 것 같이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지난 대선이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이재명 싱크탱크에서 수도권 지역,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해주겠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왜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집 세 채를 안 갖고 있거든. 두 채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쵸? 중산층들도 두 채 정도는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더라도 경기도에서 수도권이잖아. 경기도에 고만고 서울에 한 채는 못 사지만 경기도에 두 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 두 채는 여러분들 서울에 집 두 채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경기도에 집 두 채 해봐야 10억도 안 돼요. 그렇죠?
인천도 수도권인가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재명 되면 1가구 2주택 세금 안 매긴다. 마구 얘기하세요.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경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민주당 대선 경선 할 말이 없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민주당 대선 경선 농담이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이요. 김경수, 김동연 3파전인데 그냥 정권 교체 통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권 교체, 김경수 지사는 통합.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통합은 좀 이제는 친명, 비명 이런 거 할 것 없이 통합을 하자, 이런 그냥 볼멘 목소리고. 그러면 말씀드리면 왜 나왔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김경수, 김동연 욕하지 말라고. 나와줘서 얼마나 고마워. 둘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그럼 저라도 나갑니까? 진짜 친명끼리 붙을 뻔했어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3파전은 김경수는 친노 친문의 어떤 다시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고, 김동연은 경기도지사 재선을 위해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김동연이가 친명 후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김동연이가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죠. 아무도 안 나가면 나라도 나가려고 그랬어. 1억 대출, 1억 마이너스 통장 딱 한 다음에 1억 맡기고 이재명 당대표랑 대선 후보 할 때 딱 토론도 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 발언권을 이재명 대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 10분을 이재명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잖아. 내 발언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김동연은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오히려 그게 흥행이지. 이런 경선도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 응? 그러면서 사회자가 왜 나오셨습니까? 발언권도 말씀 안 하시려고요. 왜 나왔냐고요?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이기니까 사회자가 굉장히 편파적이네요. 내 마음이야. 그러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저걸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도 저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이번 대선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감동이 없다. 그쵸? 대선 경선에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없어요. 근데 이번 대선 경선은 감동이 필요 없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입니다. 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이 이 자체가 감동의 역사예요. 그쵸? 검찰의 탄압을 이겨내고 살인을, 정말 생명을, 정치적 테러를 이겨내고 민주당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었어요. 저는 민주당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당대표 잡아가라고 찬성표 던진 거는 민주당의 쿠데타예요.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미 감동 충만이기 때문에 극적인 대서사시나 경선에서 감동은 필요 없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선은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대선은 잡음이 없어야 돼요. 최대한 출혈 없이 김동연, 김경수, 이재명, 다행히 이 세 명이 김경수 지사가 막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막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명계라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김경수가 싫더라도 김경수가 막말하는 후보는 아니란 말이야. 응? 김동연이가 또 막말하는 후보는 아니잖아. 응? 또 모르지 막말을 할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같이 이낙연 세력들같이 대장동 문제를 꺼집어내갖고 민주당 대선 경선판을 검찰로 가게끔 하는 이런 진흙탕 싸움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은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최대한 출혈이 없어야 되는 대선 경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김경수와 이낙연을 동급 취급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대선 경선에서 김경수가 빠졌다 그러면 너무 허전하죠. 깜도 안 되는 김동연. 나름 김경수는 대선 깜은 안 되지만 나름 네임밸류가 있잖아. 그쵸? 김경수는 그래도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 어떤 김경수는 억울하게 드루킹 재판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이번에 여러분들 김경수 이번에 내란 계엄령 터졌을 때 귀국한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욕했습니까? 제가 그때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나고 하지만 임종석이나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낙연은 국힘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명이고 밉다고 해도 김경수랑 같이 취급을 하지 말아라. 어?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니, 여러분들 경계 자체가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세 분에게 다 박수를 쳐주세요. 제발 지지자들이 이제는 사고를 좀 바꾸세요. 제발 여러분들, 아직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마음 편하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과연 이재명 당대표는 몇 퍼센트를 득표할 것인가, 그리고 2등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맞지 않아요? 과연 이재명 당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80%냐 90%냐 이거냐, 그리고 2등은 김경수냐 김동연이나, 이 관전 포인트 두 개를 여러분들 보시고, 제발 여러분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시작되고 3일마다 이제 한 번씩 모여갖고 연설하고 투표를 하는데, 제발 체육관에서 이재명 나오면 박수치고 김경수 나오면 우우하고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김동연 나와도 박수 쳐주고, 지금은 나와줘서 제 말이 현실이 됐죠. 아무도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김동연이랑 김경수랑 나와줘서 고맙잖아. 얼마나 여러분들 나와줘서 고마워요. 만약에 민주당 대선 경선을 취대한다고 해봐, 그냥 십자포화하고 또 이재명 뭐 독재 이런 별소리 다 나오잖아. 어? 이제는 여러분들 세 명이 다 이제는 결국 김경수 지사 뭐라 그랬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그랬잖아. 어? 이제는 김경수 지사 연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박수 쳐주고, 김동연 지사 연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박수 쳐주고,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딱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라고 하면, 김경수, 이재명 당대표님이 김경수를 오른손으로 잡고 김동연을 왼손으로 잡고 셋이 딱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아직도 친문, 수박, 패거리 뭐 그만 좀 해. 어? 정말 매너가 아니야 이거. 경선장에서 야유하고 그런 짓 하지 말자고. 다 나중에 민주당에 소중한,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선거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좋은 말이죠.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이 선거운동 했어요?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이 말을 한 거는 박수를 쳐줘야 돼. 제가 지더라도 이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 누가 되든 간에 내 선거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민주당의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낙연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응?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모두가 나와줘서 고맙잖아. 그리고 3명밖에 없는데 그거 뭘 또 죽이려고 해. 제발
제 방송을 보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김경수가 또 경남에서는 통하잖아. 경남에서 자기 선거같이 여러분들 막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응? 김동연이는 별로 뭐 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삐딱하게 나가지 않도록, 삐딱하게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감동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안고 2년 동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은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출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불협화음을 줄이는 경선이 돼야 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의 어떤 행보가 지금 독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몇 %를 얻을 것인가, 이재명의 최종 득표율. 둘째,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당 얘기 좀 할게요. 네, 잠시 여러분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힘당 대선 경선 여러분들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11명이 추살표를 던졌었는데 지금 이제 8명 남았어요. 3명은 부적격으로 날아갔습니다. 3명,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민숙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제가 이 사람들 이름도 못 들어봤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힘당에서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이 남은데 이 8명이 누구냐면 얘네들입니다. 면상들. 이 주옥 같은 후보들. 예. 경기도지사 119 경기도지사요. 나빠루 앉았습니다. 양양자예요. 예, 이 새끼 누구죠? 정복이 뭔지 모르고 이게 뭐죠? 이철우, 한동훈, 그 다음에 좌파 새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주옥 같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8명으로 여러분들 경선이 좁혀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이상한 좀 흐름이 오늘부터 좀 보였어요. 어떤 게 보였냐면, 갑자기 국힘당에서 이제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유정복. 누가 봐도 별 의미 없죠. 인천시장인데 얘 다음에 인천시장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체급 올리려고 유정복이 나왔는데, 국힘 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출당해야 된다. 윤석열 유일하게 탈당하고 출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나경원, 윤석열 언급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경원이가 누굴 만났냐면 오세발이랑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둘 다 지방자치,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인간들이다. 그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거리두기가 필수다. 윤석열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른다는 거는 뻔히 알기 때문에 먼저 지방선거에 재도전을 해야 되는 유정복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윤석열과의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나경원이도 사실 당권 또는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과 지금 지선을 염두에 두고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나경원이가 윤석열 이자 국민의힘과 거리두기를 본격화한 것은 나경원이는 이제 당권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노린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고, 지금 국힘당에서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오세훈지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과 나경원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라이벌 관계인데, 지금 오세훈과 나경원이 만났어요. 왜 그러면 나경원은 오세훈을 찾아가서 만났을까? 얘는 지금 어떻게든지 4강에 들라고. 이해가 가시죠? 국힘당에 지금 1라운드에서 이제 8명으로 간추려졌고,
이 8명 중에서 이제 4명으로 간추려지거든요.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4등 싸움이 국힘당의 2차 경선에서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세훈이가 자기를 지지를 해주게 되면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3명이 어떻게 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도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오세훈의 지지세를 나경원이가 흡수를 해서 4등 안에 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셈이고,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였잖아요. 그렇죠?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세훈이는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반대표고,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가 오세훈을 찾아가고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한 이유는 어차피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의 표는 이제 나눠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지금 탄핵 반대파의 표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뭐 이렇게 나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표가 필요하잖아요. 경선에 4등 안에 들라고 하면. 그래서 오세훈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나경원이는 윤석열의 얘기를 이번 경선에서 끌어들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또 딴짓거리를 하겠죠. 지금 국힘당의 관전 포인트는 4등 싸움이에요. 과연 안철수가 4등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냐. 안철수가 4등 안에 들 경우에는 탄핵 찬성파 둘, 탄핵 반대파 둘이 되는 것이죠. 안철수 탄핵 찬성파, 한동훈 탄핵 찬성파 대 김문수 탄핵 반대파, 홍준표 탄핵 반대파, 이렇게 2대2 싸움이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는 국힘당 대선 경선의 최종 후보는 홍준표 대 한동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는 홍준표로 갈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나경원의 싸움이냐 안철수의 싸움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오세훈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불출마한 오세훈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뭐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차례대로 다 만나주는데 한동훈만 오세훈이 안 만나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한동훈 캠프에서 오세훈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나 연락이 없다. 지금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세훈도 한동훈이 만나자고 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국힘당 4강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일화파. 무조건 빅텐트를 쳐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일화파고, 나빠루는 아스팔트파. 예, 정광훈 그리고 여의도 광화문파들은 나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나빠루 아스팔트파. 한동훈은 친한계, 그리고 탄핵 찬성파들에게 지금 계엄령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당내의 친한계를 합류하는데, 그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한동훈이가 표를 나눠먹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승에 가면 안철수는 한동훈을 지지할 테고, 뭐 나머지 3명은 홍준표를 지지하는데,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기나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오늘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사실상 극우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김문수잖아요. 김문수가 여러분들 이번에 여의도 캠프실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지선언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박수영, 엄태영, 장동혁, 인요한, 김미애, 박대출 최대 10명이 김문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어떤 예고들이 있었는데, 왜 이게 취소가 됐냐면 아직까지 김문수 뒤에 줄서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거야. 김문수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국힘당 의원들도 긴가민가해서 오늘 김문수 뒤에 병풍수를 하다가 다 취소를 했대요.
아직 김문수 뒤에 줄서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고 해서 자기 지지하는 의원들 뒤에 병풍 세워놓고 지지 선언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김문수가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 오세바리를 찾아갔어요. 오세바리를 김문수가 오세바리를 찾아간 이유는 단순하죠. 자기는 지금 구구의 지지를 받고 있고 외연 확장 제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도 그리고 탄핵 찬성파였던 오세훈이를 찾아가갖고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대권 첫 행보를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대권 첫 행보를 어디 가서 했냐? 대구에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정치 분석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는 자기는 수도권 이쪽을 중심으로 뭐 강남 이쪽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지 입으로 떠들었는데, 왜 한동훈은 첫 대선 행보지를 대구로 선택했을까? 이거는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한동훈 성격 같으면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뭐 모아놓고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권 첫 행보를 대구에서 했다라는 것은 내란은 불법이었고 그 계엄을 막은 건 나다라고 떠들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심상이고, 저는 여러분들 좀 이 선거 분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이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대로 윤석열 내란 계엄 쿠데타를 옹호를 하면서 대선을 치를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이 같은 스탠스가 먼저 치고 나간 게 한동훈이가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대구 가면 한동훈은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대구를 첫 대권 행보로 선택한 것은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나국상이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죠. 드럼통 가갖고 나경원이가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요, 일베 사이트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드럼통이 의미하는 게 조폭들이 항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조직원들이나 배신자들을 드럼통에 넣고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재명 당대표의 공포정치를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베들이 많이 쓰는 드럼통이라는 건데, 오늘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제대로 한 방 매겼습니다. 영연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드럼통이 무섭냐 영연백이 무섭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영연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낫바루에게 누가 더 무섭겠냐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은 드럼통 얘기를 하니까 주유소가 생각난다. 1년에 기름값 5,700만 원을 쓰신 나경원 의원님. 그렇죠? 주유비 논란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주유비로 5,700만 원을 지출했던 나경원, 심지어 하루에 4차례 주유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경원 씨, 혹시 기름 마시세요? 혹시 기름 마셔갖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시나요? 어떻게 하면 주유를 4번 합니까? 기름을 드시나? 응? 기름을 드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4번 주유를 해요? 만땅으로 카드깡 해놓고 우리가 카드깡 했어봐요, 난리가 나죠. 지금부터 정통 심층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층 분석하는 거는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의 저런 나경원이나 저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대통령 권력과 189석으로 뭐든지 다 한다. 심지어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전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근데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이 소환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그럼 내라는 계엄령은 그냥 이러면 끝나요. 쟤네들은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재명 공포 마케팅을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계엄령은 내라는 하면 쟤네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무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모두 극우들 잡아가고 다 검찰을 동원해서 싹쓸이 할 것이다. 그럼 윤석열은 내라는 계엄은 얘네들은 윤석열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재명 당대표의 공포 마케팅은 결국은 여러분들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역풍밖에 안 맞는 거예요. 쟤네들은 할 말이 없잖아. 야, 계엄령은 내라는 계몽령이라고 해프닝이라고 국민들 그렇게 벌벌 떨게 하고 놀래놓고 군인들 투입한 게 야 진짜 공포는 윤석열이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쟤네들이 이재명 공포 마케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공포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 다시 어게인 2차전이 되면 민주당이 필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윤석열과 선긋기를 안 하고 윤석열 내란 잘못했고 계엄령은 불법이다라고 지네가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 어차피 대선에 여기저기서 윤석열의 눈에 들라고 윤석열 마케팅하고 다니는 후보들 보면 한심한 거죠. 쟤네들이 뭘로 이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윤석열은 이렇게 하면 쟤네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공포 마케팅은 실패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지난 대선 슬로건이 여러분들 이재명은 합니다죠. 바꿔야 됩니다. 올해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합니다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강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경제에 집중하는 중도 보수의 어떻게 보면 베이지 톤 이런 그래서 이번에 대선 출정식 영상도 어떤 온화한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폭정에 놀래서 검찰 독재에 항거하면서 내란을 진압을 했는데 또다시 이재명 당대표가 강한 이미지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일부러 계속 온화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중도 보수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덕수 얘기 좀 할게요. 빅텐트. 여러분들 빅텐트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뭐 성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빅텐트도 아니죠. 야합이었죠. 3당 야합, 김영삼의 3당 야합에 의해서 정권 잡은 거 이외에는요. 빅텐트라는 선거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국힘당이 빅텐트 떠들을수록 내란 연대가 되는 것이고 빅텐트는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빅텐트 얘기하는 자체가 이번 선거는 불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효과죠. 그렇죠? 안 되는 집안이니까 다 모여라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나 혼자도 충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절대 이게 안 되는 선거니까 어떻게든지 빅텐트 하면서 떠드는 거고요. 결국은 불리한 세력들이 구호를 외치는 게 선거 때마다 빅텐트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뭐 아무 관심이 없는 뭐 유승민, 이준석, 뭐 이낙연, 아무 관계도 없는 뭐 김두관, 김부겸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하자는 거예요. 빅텐트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빅텐트를 하려 그러면 아니 빅텐트 그걸 떠나서 빅텐트가 완성이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은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뭘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냐면 빅텐트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계엄령은 잘못됐다.
윤석열 탄핵은 정당한 탄핵이다. 윤석열은 위헌적인 불법 쿠데타를 했다라는 게 먼저 깔고 반 이재명 모여라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빅텐트가 되겠냐고요. 한덕수 자체가 내란 국무총리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국힘당 자체가 내란 옹호 정당인데, 여기에 김두관 와라, 너 이재명 실치 일로 와, 김부겸 와라, 너 이재명 실치 일로 와. 미쳤나 이 새끼야. 내란 정당과 뭐라는. 오늘 김두관 바로 얘기했잖아. 김두관 바로 얘기했어요. 내란 옹호 정당과 비명 빅텐트 안 해.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힘당은 말은 빅텐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에 대적할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빅텐트론 한덕수를 자꾸 띄우면 띄울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국힘당 경선이 아주 초라해진다. 예를 들어서 빅텐트가 계속 한덕수를 띄우고 빅텐트론을 누군가가 띄우면요, 국힘당 경선은 예선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이라고 이미 확정된 것 같이 이재명 일거수일투족, 이재명 당대표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다음 정부의 어떤 정책과 비전이 보이는데, 저쪽은 한동훈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어떤 후보가 됐든 간에 밖에서 또다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쪽의 경선은 예선전에 불과한 힘 빼는, 그러니까 빅텐트를 띄우면 띄울수록 국힘당의 경선은 힘이 빠진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왜 빅텐트가 시작도 못하고 저는 자초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박근혜 때 2017년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죠. 그때는 바른미래당이 탈당을 하면서 분당을 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라는 세 명의 후보가 난립을 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을 보면요,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어느 정도 선거가 됐던 거예요. 김종인은 누가 봐도 박근혜의 어떤 십상시나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김종인이가 비판을 하면서 처음에 김동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국힘당은 2022년 물론 후보는 없었지만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사실상 용병 윤석열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준석이었죠. 이준석은 누가 대표적인 친박이었지만 나중에 박근혜를 배신하고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유승민을 따라갔던 자거든요. 근데 유승민을 국힘당에서 당대표로 뽑았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의 탄핵의 강은 어느 정도 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 말에 일리가 있죠. 그렇죠?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다 박근혜와 척을 졌던 사람들인데 국힘당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 국힘당 밑바닥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외연상으로는 탄핵의 강을 건넌 모습이 됐기 때문에 반문재인 연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통해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코로나 문제가 막판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아직 장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당내 화합도 안 됐고 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정말 선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심상정의가 80만 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0.73%로 아깝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는요, 여권의 대선 후보였어요. 그쵸? 얼마나 지금 대선이 유리한지 알겠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권의 대선 후보였어요. 이번 이재명 당대표는 3년 만에 돌아온 이재명은요, 야권의 정권 교체의 기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즉 우리나라가 투표만 다가오면 특히 대선 같은 것은요,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 내란 척결, 그 다음에 국힘당 심판, 이런 모든 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유리한 거죠. 거기에다가 재도전하는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동정표가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의 강한 모습보다는 온화하게 돌아온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기저기 네거티브 선거했을 때 이낙연 측의 네거티브, 국힘당의 네거티브, 뭐 형수 욕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굉장히 어느 정도 타격은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저는 대선에서 최고의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리스크는 반영이 됐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다른 국힘당 후보들의 전체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훨씬 50% 넘게 이미 나온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개인적인 이재명 당대표님의 리스크는 반영이 된 결과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빅텐트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낙연의 이번에 스탠스는 뭐냐? 제가 오늘 이낙연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전병현 원내대표가, 새미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헌연대로 제7공화국연은 플랫폼이 되겠다. 저것들은 아직도 말은 개헌연대지만 내란 연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국힘당과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밖에서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죠. 한덕수 나오면 한덕수 플러스 이낙연으로 가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호남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호남은 호남인이라서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호남에서 한덕수가 더 욕먹습니다. 호남에서 이낙연 플러스 한덕수가 먼저 밖에서 손을 잡고 있으면 이낙연은 내란도 포옹한다는 그런 스탠스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대놓고 바로 국힘당 대선 후보와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분석 보세요. 먼저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떨어진 안철수와의 연대를 이낙연이가 제안할 겁니다. 개헌연대로. 맞죠? 안철수는 그래도 호남에서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낙연이 노리는 것은 국힘당 경선에서 떨어지는 안철수와 개헌연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덕수가 나오면 밖에서 빅텐트를 치려고, 거기에 숟가락 올리려고. 왜 그러냐면 바로 국힘당과 손잡으면 이낙연은 쌍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안철수와 손잡고 안철수가 한덕수를 지지하고, 그러면 세 명이 밖에서 빅텐트를 치고 있으면 거기에 유승민을 끌어들이고 이준석이를 끌어들이고 뭐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을 만약에 거기에 이탈자가 있으면 거기서 끌어들인 다음에 최종 국힘당 후보와 연합을 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꿈이야. 왜? 안철수도 일단은 탄핵과 내란은, 탄핵은 잘 됐고 내란은 잘못됐다는, 기본적으로 안철수는 탄핵 찬성파이기 때문에 먼저 개헌연대 이런 소리를 하지만 한덕수는 누구보다도 탄핵과 내란의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기초공서가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은 윤석열 불법 계엄, 탄핵은 당연했다, 마땅했다라는 이런 전제를 깔지 않고는 빅텐트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낙연의 행보는 안철수 그리고 한덕수와 손을 잡고 국힘당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어떤 길에 보이고, 거기에 오늘 제가 이상했던 게 얘가 끼었더라고. 얘가 끼었더라고. 얘가 이낙연을 끌어들일 겁니다. 양양자가 누가 봐도 이낙연의 딸랑이거든요. 그쵸? 얘도 탈락하는 게 마땅한데 왜 얘를 끼워줬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 7명으로 가든지 얘가 낄 이유가 없는데, 향단이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이낙연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제 촉이 거기서 딱 오더라고요. 그쵸? 양양자가 저기 낄 일이 없거든요. 그쵸? 양양자가 저기 아무런 지지율 0.1%도 안 나오는 양양자가 저기 낄 수가 없는데, 저기 딱 큰 거 보니까
호남, 이낙연, 한덕수, 호남표를 그러니까 저것들이 한덕수를 호남 대망론, 호남 대망론이 아니라 호남 폭망론이야. 야,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출신이라서 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냐? 니들은 민주주의의 심장인 호남은 누구보다도 계엄령에 놀랬고 그 계엄령에 악몽이 떠올랐는데 그런 한덕수 내란 대행을 절대 지지 않고 오히려 호남에서 한덕수는 더 돌맞을 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덕수가 지금 밖에서 뜨면 뜰수록 윤석열 시즌2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빅텐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덕수가 뜨면 뜰수록 윤석열의 국무총리, 윤석열의 국무총리가 두각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윤석열 시즌2 대 이재명,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내란 척결 세력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든지 윤석열과 선 긋지 않는 국힘당은 이번 내란 종식 계엄령 쿠데타 진압,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민주당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편안하게 이번 선거는 즐기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요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는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의 바다예요. 강은 이래저래 갖고 건널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다는 건너지 못합니다. 바다는 빠져 뒤집니다. 지금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의 바다에 빠져서 전부 익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면 대선 선거가 실질적으로 부재자 투표가 해외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고 한 달 10일 후면 여러분들 다음 달부터 지금 대선 선거거든요. 사실 2달 안 기다려도 돼요. 지금 48일 남았어요. 49일. 49일인데 45일 후면 지금 우리는 이미 사전투표를 합니다. 탄핵의 바다는 바다는 못 건듭니다. 저것들은 지금 손잡고 탄핵의 바다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번 재판관도 알박기를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있어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뭐냐? 반드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셔서 법무부 장관 누가 되든 간에 국힘당을 바로 내란정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만들어서 108석을 재선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108석 위헌심판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108석을 다시 공중에 분해를 시켜갖고 재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단독 200석을 얻은 다음에 대한민국의 개헌, 제가 왜 개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민주당 주도로 개헌을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만든 87 개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돌 쳐맞아갖고 광화문 광장에서 사지가 찢겨서 죽여야 될 전두환 살인마를 민정당 출신 4명, DJ계 2명, YS계 2명, 한마디로 학살자들이 4명이 참여한 개헌을 했던 거예요. 제대로 됩니까 그게? 응? 어떻게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쿠데타 세력들이 개헌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지금 87 헌법이 그래서 여기저기 빈틈이 많은 겁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헌 개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디서 우원식을 제가 강하게 비판했죠. 어떻게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의도에서 국힘당 헌법을 파괴한 새끼들한테 다시 헌법을 만들라고 할 자격을 주냐 라고 하면서 제가 강하게 비판한 거야. 개헌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진보 지정에서 개헌을 해야 되고 광장의 목소리를 담는 개헌이 돼야 됩니다. 여의도에서 짬짬이 개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힘당을 공중 분해시키고 반드시 범진보 진영이 개헌은 주도권을 잡고 200석으로 개헌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덕수가 여러분들 자꾸 나오는 순간 어떤 게 되냐면요. 낮에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한덕수는 관료의 이미지가 굉장히 깊죠. 나이도 많고 노역 관료에서 야 50일이면 물러날 사람을 왜 탄핵을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 한덕수 탄핵할 땐 민주당의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이번에 5월 3일 날 대선 출마를 한다는 소리가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가 나올 경우에는 아 역시 윤석열의 국무총리구나 노역에 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한덕수 결국 내란 연대가 되기 때문에 국힘당의 어떤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 후보들 있죠. 경선 후보들 제가 이상한 게 여러분들 국힘당 경선 후보들 김문수도 그렇고 나국상도 그렇고 저기 홍준표도 그렇고 한동훈 이 유력한 4명들 있죠. 안철수도 그렇고 얘네들이 하나같이 한덕수를 욕합니다. 그러시지 않을 뿐이다. 노역이다. 왜 국힘당 후보들이 한덕수를 견제할까? 당과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덕수를 띄워서 한덕수 카드를 쥐고 그러니까 김건희예요. 내가 볼 땐 김건희. 왜 그러면 김건희는 한덕수를 띄웠을까? 김건희가 한덕수를 꽉 잡고 있어야지 국힘당 어떤 대선 후보가 돼도 내 말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냐 마냐에 단일화에 키를 쥐고 김건희랑 윤석열이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응? 국힘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됐든 뭐 한동훈이가 됐든 한덕수 체급을 올려놓고 한덕수 단일화 카드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쥐고 있어야만 자기네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끔 해주고 그 이후에 뭐 사면 약속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단일화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뭐 김두관, 김부겸 아무리 여러분들 비명계라 그래도 내란의 어떤 가담한 정당과 빅텐트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반입 이재명 연대 그리고 이재명 그 공포 마케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빅텐트 결국은 이거는 선거 패배의 공식에 불과하다. 안 되는 집안이 하는 것이다. 한덕수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덕수 나오면 땡큐. 한덕수 나오는 순간 한덕수 대 이재명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 어게인 윤석열 대 이재명 당대표님의 대선 리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비호감, 공포,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손쉽게 이번에 대선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재명은 대선에서 60%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첫째 민주당은 입조심. 꼭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놈들은 민주당의 작은 실수도 침소봉대해 갖고 확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입조심.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몸조심. 경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입조심. 저는 그게 가장 이번에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잘 방어를 하느냐. 왜 그러면 빅텐트가 뭐고 여러분들 저걸 띄울 시간도 없고요. 아마 이렇게 이번은 조기 대선이고 정말 시간이 없는 선거라서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누가 대선 헛갈립니다. 민주당 같이 간단하게 3명 중에 1명 벌써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 이렇게 떼거지로 내란연대 나오면 누가 후보가 될지 몰라요. 근데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기억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저는 6월 3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빨리 사전투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